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죠. 제가 보건데 우리나라 이제 의료 직역 중에서 한의사가 제일 생각이 깨어 있는 영역 같아요. 아마 그게 그 한의학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봐도 역시 한의사회가 훌륭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되게 밝고 그야말로 좀 공익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질문하면서 자기소개하면 되겠네요. 네. 오마이뉴스 경기팀장 유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소개하면 되죠. 저 오마이뉴스 기자고요. 경기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턱 없는 한의사에 이제 한 분하고 친한 덕에 어떻게 자문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인연이 돼가지고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도 없으니까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부학생회장 강세현이라고 합니다. 그 메르스 사태 때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서 뭐 국민들도 느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재난, 질병,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이 중에서 묘하게 이제 국방 쪽은 상당히 돈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예산의 10% 이상을 쓰고 있죠. 37조 원 정도 쓴다는데, 이게 공공의료, 그러니까 방역, 전염병 예방 이런 데는 거의 뭐 안 쓴다고 하긴 그렇지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죠. 이 재난 분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재난은 사실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 예방이라고 하는 게 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죠. 국방은 아마 해먹기 좋아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질병 분야는 거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의 그 뭐라 그럴까, 후진성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가르쳐주지 마라, 어디서 병이 났는지. 그것도 사실은 보면 정부 관료들의 책임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관련 의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감염병 예방법상의 국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위기가 커졌죠. 사실 초기에 원천 봉쇄됐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옛날에 뭐 사스 뭐 이런 사태에서도 아주 초기에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다 막았는데, 이거는 뭐 안 막은 거죠.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이 혹시 경제적 피해를 입을까 해서 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의료원에 하루에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 거를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숨기고. 이미 확인됐는데도. 그런 것들이 아주 중첩돼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 또 국민 불안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 방역 체계의 아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결국 여기서 또 반성해가지고 새로 뭔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일이겠고요. 성남시에서 한 일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겁니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대비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 공개했고요. 있는 대로. 그렇다고 인권 침해할 정도로 불필요하게 막 알려줄 필요는 없죠. 우리가 궁금증 해소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감염병 환자들 병원이 받기 싫어하니까 감염병 환자들만 이렇게 취급하는 전문 상담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한 군데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아예 분당 보건소에다 전속으로 설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독자적인 의료 진단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확진하는 소위 접촉력 있는 환자, 접촉력 있는 증상 환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지만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민간 검사소에 의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0건 가까이 조사했는데 다행히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음성이어서 다행이죠. 혹시라도 한 명 있었으면 그 지역 감염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한 거고요. 스크린 한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병원들에게 열 환자 전수조사. 자꾸 놓치니까. 성남시에 저희가 발병한 양성 환자가 4명인데, 이 4명이 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알아보니까 그 접촉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갔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된 곳이 많을 거다. 그래서 열 환자를 다 추적 조사해봤죠. 다행히 없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일반 예방을 위해서 제가 이제 메르스 환자 또는 그 의심 환자 또는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 등을 전부 다 격리했잖아요. 격리했는데 이제 격리한 사람이 자꾸 다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돼서 제가 1대1로 공무원들 다 배치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뭐 생필품이나 이런 것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아주 모범적인 격리 활동을 해서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제가 오늘 저녁에 그 격리 담당했던 한 300~400명 되는 분들을 저녁 사주기로 했어요. 내가 좀 마지막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 권용민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로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의 진료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은 이제 2013년 11월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건축 중인데 2017년 말 정도면 아마 이제 완공돼서 진료를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가 전혀 관심 없는 영역 일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한 푼도 없이 오로지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만 합니다. 주로는 이제 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제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 하거나 또는 뭐 민간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잘 하지 못하는 일, 그런 영역의 이제 진료들을 저희가 감당을 해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민간이 하지 않는 일, 뭐 공공의료라든지 방역, 보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주력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의료라고 하는 게 보통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적잖아요. 이게 뭐 기준이 다양한데 뭐 병상수 기준도 있고 의료기관 수 기준도 있고 한데 대개 한 10% 아래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의료기관 수로는 뭐 한 6% 미만인 것 같고요. 그 병상수 기준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는 9.8%인데 뭐 누구도 12%라 그러고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 초반대죠. 그래서 이 공공의료가 너무 부족한데 이제 그걸 확충하는 측면에 중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봤지만 전국에 음압 병상수가 99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3년 기준이라는 것 같은데 성남시 자체에 이 성남시립의료원에 들어가게 될 음압 병상이 39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황당한 수준으로 황폐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공공의료를 저희가 떠받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 재정 투자에 대해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적자내냐, 적자내는 거 왜 하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도 논쟁이 될 거고 지금까지도 시립의료원 반대 논리의 핵심이 그거겠습니다. 왜 적자나는 걸 하느냐, 민간이 하고 있는 걸 왜 하느냐. 이건 우리 앞으로 이겨내야 될 과제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마 공공의료 중요성에 대해서 재고하는 계획이 됐을 테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립의료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서 생길
우리 말로는 재정 투자, 저 사람들 말로는 적자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정도 좀 내성이 생기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가지 이제 공공 서비스 중에 제일 취약한 게 의료입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 이런 데 대해서 뭐 기초생활수급이니 뭐 하다못해 노숙자 쉼터니 등등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뭘 해주는 게 꽤 있는데 의료 부분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료를 이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보는 게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요즘 보건산업노조라고 하나? 하여튼 그쪽의 구호가 돈보다 생명을이에요. 저는 그 구호에 대해 공감하는데 최소한 사람 생명을 다루는 사람의 건강이 훼손됐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료는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되고 그야말로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공공 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무상이 당연히 원칙이다. 다만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못할 뿐이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무상 의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죠. 그 중에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상 의료, 성남 시립의료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전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 권태우라고 하고요. 그럼 4학년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요즘 청년 실업이 무척이나 심각한데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아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인턴십을 확대하고 무슨 해외 무슨 취업 지원을 하고 그 순간 저거라니까요. 엄발의 오줌 누기. 전혀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되냐? 더 안 되죠. 청년들 착취하기 얼마나 좋은데 힘 세지 시키면 시킨 대로 말 잘 듣지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줘도 투표를 하나 얼마나 편한 바본데. 그러니까 청년들은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배려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해 말로만. 내가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징적으로. 왜 이 사회는 청년층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하지 않냐. 노인은 하잖아요. 65세 이상 되면 돈 그냥 20만 원 주잖아. 1년에 240만 원 주는데 그거 엄청 많은 겁니다. 저는 그 10분의 1 정도 한번 줘보려고 그래요. 청년들한테. 성남 청년만. 그래서 이게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법. 실업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법이고요. 결국은 이 사회가 다음 세대로 발전할 수 있냐, 이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실업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건 그거 자체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 기회와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기회와 자원과 성과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일이 생기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청년 실업이 높아지는 건 여러 가지 체계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비정규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과 그 다음에 이제 정년제 폐지, 연봉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들을 옛날에는 고용해서 가르쳐서 키워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이 한번들어가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잘 안 옮겨요. A 회사가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중간에 잘 일하는 사람 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평생 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르쳐. 그러니까 그래서 수습, 직원, 그러니까 대리, 팀장, 과장 이렇게 키워서 쓸만한 사람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전부 다 1년짜리 연봉제들이라서 딴 데 일하잖아. 월급 100만 원 더 줄게. 그럼 데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재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젊은 사람을 씁니까? 죽으라고 단련을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 다 하고 회사에서 탁 쓸 수 있는 상태로 고생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실력을 쌓아가지고 오면 비로소 그때 뽑아주는 거예요. 그냥 회사로서는 돈 벌기가 더 쉬워졌죠. 이
그 회사원들, 구성원들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해요? 다 돌아다니면 막 지 혼자 지 돈 들여가지고 부모 돈 받아가지고 막 스스로 실력 쌓고 막 저기 시장에 가지고 경영 수업하고 그러니까 온 사람이 30대에 셌는데 뭐 하려고 20대 그 세파는 사람을 씁니까? 이것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고 청년한테 아무리 청년 써주면은 30만 원씩 보조해줍니다.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요새. 그거 다 예산 낭비예요. 쓰다가 그 기간 좀 끊어 잘라버리고 또 그 사람 또 써. 그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지. 생생용으로.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도 그리고 나는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10만 원씩 나눠주면 좋겠어. 야, 휴가나 갔다 와라. 응? 그것도 내가 들어보니 1조 원 가까이 되더만요. 청년 실업 뭐 어쩌고 해결한다고 쓰는 돈이. 차라리 그거 나눠줘라. 그 대학간 갔다 오면 전부 다 빚쟁이 돼가지고 말이야. 근데 여기 취직, 요새 한의도 꽤 어렵지. 내가 다 들었어. 옛날 나오면 무조건 되는데. 어디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개업 회동 잘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청년 실업 문제도. 청년 실업 그 자체만 봐도 될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더 심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간의 기회와 자본과 그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핵심이에요. 깝깝하죠? 투표를 열심히 하라니까. 투표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응징해보세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표에 예민한데 지금은 이런 계층들을 무시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해도 아무런 자기의 정치적 위치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바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어. 결국 희망은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피해보는 계층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씩의 행동을 통해서 바뀔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아까 얘들한테 그러면 공짜가 어디 있냐? 하는 만큼 얻는다. 너희들 내가 내는 문제 맞춰야 돼. 공짜 아니죠, 내가. 네. 저는 가천대학교 본과 2학년 장재훈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셔서 중학교 진학도 좀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대학에 가고자 하셔서 마음을 먹으신 계기와 또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때 좀 어떤 큰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뭐 큰 꿈은 없었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물에서 헤엄쳐 나와서 살아남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죠. 공장에 다닐 때는 딱 중고등학교 과정 6년을 다니다 결국 탈출에 성공했는데 공장을 다닐 때는 그냥 사고도 또 장애인도 되고 그 사춘기에 지금 팔이 비틀어져서 장애인이 됐으니까 되게 미래도 암울하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실패해서 결국 살아남았어요. 근데 공부를 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 맨날 그때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애들을 막 팼어요. 제가 맞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좀 많이 맞아가지고. 왜냐면 준비를 안 해가니까 때려, 애를. 준비물 준비 안 해가지고, 뭐 미술, 뭐 이런 거 준비 못 하잖아요. 뭐 없는데 어떻게 해? 밥도 못 먹는데. 그 다음에 뭐 봄에 불이한데, 가을에 그 나락한데 가져오라면 안 가져가고. 그 이제 명목은 주워 오라는데, 밭에 그 주스 뭐 있습니까? 다 주워갔지. 다 집에서 퍼가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나는 뭐, 갔더니 없더라. 주소가 요만큼 주소가 요만큼 갖다 줘 그러니까 맨날 맞고 그랬죠. 그래서 참 맞는 거 싫은데, 뭐, 공장 생활할 때도 뭐 군복 입은 사람들 많이 맞고, 그래도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애들 군기 잡는다고 때리고, 뭐 스포츠 삼아 때리고. 그래서, 이거 좀, 안 맞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한 게, 그 때리는 사람을 보니까 고졸이더라고, 고졸. 지금도 장난이게, 눈 톡 튀어나와가지고. 홍씨였는데. 뭐 하나 내 궁금해요. 예. 아니, 뭐 그런 사람들한테 막 그러다가,
나도 공부를 해서 관리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는데 역시 뭐 안 되더라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전두환 군사 쿠데타 후에 본고사 폐지되면서 그 학력고사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런 게 81년부터 생겼는데, 이 81년부터 뭘 했냐면 사립대학들이 그 전국 등수 몇 등 이상은 등록금 면제하고 돈을 주고 이런 걸 시작한 거예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거 돈 받고 대학 갈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참 무식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 진짜 성공했어요. 제가 돈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을 갔어. 등록금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중앙대학교로 갔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법대가 있대. 그게 커트라인이 제일 높더라고요. 어차피 돈 받고 대학을 선택했는데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대학을 간 게 법대예요. 법대 갔더니 판검사 시험이 있대.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하면 특히 사법고시를 하면은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참 무모했죠. 근데 여하튼 뭐 합격을 했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던 일이 됐는데 딱 그때가 마침 또 소위 민주화 운동. 제가 대학을 가면서 제 인생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일을 하나를 겪었는데 그게 광주항쟁이에요. 광주민주화 운동. 제가 지금도 세월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베 이런 애들에 대해서. 내가 일베였거든. 요즘으로 따지면. 왜 일베였냐면 제가 공장을 다니는데 걔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죠. 광주 사태에 대한 모든 내가 가진 입력된 정보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북한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였어요. 그래서 군인을 죽인 나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욕하고 다녔죠, 내 입.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가 이제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죽이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죽이는 건 군부가 총을 쐈고, 두 번째는 그 가족과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뭐 매도하면서 두 번째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학 가서 보니까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이 반성했죠. 정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엉터리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 결국 내가 이 사람 조종하고 사는 거죠. 정신적 노예지. 자기 생각 못하고 사니까요. 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정신적 노예를 몇 년 하고 나니까 정말 열받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이 산재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고 이랬으면서도 내가 보상 한 푼 못 받은 게 내 잘못 맛은 아니다.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소위 의식화가 된 거야. 그때 말로. 근데 여튼 뭐 그런 생각에서 내 삶 자체도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좀 공익에 기여하는 좀 세상이 나 같은 억울한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법시험 학교에서 연수를 마쳤는데 그때가 마침 또 87년 88년 소위 민주항쟁 기간이죠. 민주항쟁이 87년. 그래서 그때 인생 결정을 한 거예요. 아예. 그래서 판검사 변호사보다 변호사가 역할이 많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선택했고, 변호사를 열심히 하다 시민운동가 일을 했고, 그러다가 시립의료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방해해가지고 성질나가지고 소리 한번 질렀다고 나를 수배를 해가지고 내가 두 번째 구속될 수 없어 도망을 갔는데, 그때 내가 시립의료원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정치를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극렬하다 싶을 정도로 발언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그 사람들은 대개는 큰일 한 방을 하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효과적인 거 그거 안 하면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상관없다. 조그마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그래. 온갖 걸 다 해요. 막 댓글 쓰고 좋아요 누르고 누가 트위터에 쓰면 내가 그것도 싸우고, 사람들 나보고 채통 없다고 그러는데 나 앞으로도 채통 없는지 계속 할 거야. 근데 그게 세상을 바꾸죠. 그 개미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큰 이렇게 산을 만드는데 다 요만한 하나씩 물어다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삽 이런 거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안 해. 아, 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집어서 옮겨야죠. 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콩알 죽기라고 그랬으면 한 개씩이라 잡아 주스를 모으면 결국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도대체 뭘 할 거냐고. 큰 거 노리다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죽지. 그래서 대개는 실망하고 딴 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은 일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것도 어쩌면 욕심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큰 일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 몇 사람이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치열하게 해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 제가 그렇게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제가 하는 일들도 그렇게 성과들을 냈고, 지금 뭐 대선 후보 뭐 3%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뭐 그냥 갑자기 뭐 그냥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죠. 야, 저 사람하고는 재밌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야, 만큼. 시장이면 어떠냐, 군수면 어떠냐. 잘하기만 하면 되지. 하여튼, 네. 네,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2학년 서남현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네. 시장님께서 요즘 인기가 정말 많으신 걸 시장님께서도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기의 비결이 어떻게 되시나요? 인기 많아요, 진짜? 네, 정말 저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는 세상이 다 양면이 있죠, 그죠? 다 가지려 그러면 안 되고, 제가 가질 걸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적대적 여론도 존재하죠. 제가 일배 이런 거 막 혼내고 그러니까 일배들이 나한테 엄청 싫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만 안 있으니까, 근데 그 비상식과 불합리로 혜택을 보는,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또 저한테 아주 광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저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는 하나의 수단이죠. 정치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보다 더 유효한 수단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벽이 없다 그럴까요? 경계가 좀 없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남들이 뭐 채통 없이 뭐 저런 걸 하나. 좀 품위를 지켜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권위를 지켜라. 시장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장인 동시에 인간 이재명이니까. 그리고 시장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시장은 하나의 수단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부합하면 시장 지위에 좀 어울리지 않더라도 다 합니다. 그리고 왜 성남시 일만 안 하고 경기도 나라 일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그리고 국가 또는 경기도는 사회 전체의 잘못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내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행정, 정해진 행정, 성남시만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 시장을 힘들어서 선거를 통해 뽑겠습니까? 그냥 관선시장 임명하고 말지. 그건 이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몰리에서 시작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경계 없이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좀 한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이 실사구시적이라고 할까요? 현장형이고 실사구시적인 것에 대한 대중들의 그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진짜 뭘 하니까 대중이 원하는 거예요. 진짜. 제일 원하는 그건 같아요.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호하는 것 같아요. 뭐 우아한 무슨 뭐 정치적 슬로건 이런 것보다는 시원하게 해준 거잖아요.
시원하게. 예를 들면 유승민이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의 병력 멘탈 문제도 이거 시원해야 되나요? 축구협회, 프로연맹, 축구 프로연맹, 프로축구연맹 이런 데도 옛날에 뭐 말도 못했는데 내가 뭐 한마디가 시끌시끌한데 그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대중들은 좋아하죠. 진짜 가지고 있는 불만이었는데 말을 못했으니까. 내가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내 성질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은 성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지 말고 이거는 뭐 또 행동도 이런 수위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역 같은 거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걸 진짜 원하는 걸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거 또는 경계 없이 대중이 원하는 걸 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작전상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한 일이 있어요. 공정한 그리고 기회균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 꿈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그걸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해야 된다면 시장이나 정치 안 한다. 왜냐하면 시장을 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니까요. 정치를 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니까. 진짜 목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인데 그 꿈에 반하는 걸 해가면서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차라리 그거에 반한다. 딴 걸 통해서 내가 그걸 한다. 내가 가진 그 꿈을 계속 한다 그거죠. 그런 점들이 대중들한테 좀 어필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는 그런 생각하죠. 시장이 뭐 그리 큰 자리라고. 저는 언제든지 딴 선택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뭐 내가 정부하고 막 싸우다가 뭐 이 자리를 혹시 잃어도 별로 그렇게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용감하잖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내가 원래 가진 게 없었어. 네. 혹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어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되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저항도 심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 쉽게 말하면 이 콩가루 집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가풍이 있는 집안으로 바뀌겠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 불합리, 비정상, 불공정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 위에서 공정한 질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진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국민들 똑똑하지요, 교육열 높지요, 부지런하지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국가인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시민들의 만족도 140개국 중에 114등에 있다던가 그래. 저 어디 이상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보다 다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인 거죠. 절망하는 사회. 근데 그 제일 큰 원인이 얘기한 대로 불공정함에 있어요. 불공정과 부정부패, 불투명함에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 청산할 걸 한 번쯤은 청산하고 또 좀 힘들더라도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부당한 기득권들에 대해서 상단체에 데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수 국민 대중이 공정한 기회를 갖게 출발해서의 기회, 공정한 기회예요. 결과치를 똑같이 나누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구성원들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거라고 확실합니다. 안 되겠지?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이제 준비된 인터뷰는 여기서 네, 끝나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다 됐고요.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고. 제가 표현을 조금 기성 사회 분위기 안 맞는 표현, 생경한 표현들은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이 학생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 얘기하다 뭐 못했는데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한 개인이 가지는 역할과 역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산다고 하면요, 100명 모두가 노력해서 그 100명의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녀 그냥. 나머지 70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결정된 대로 따라 행동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비율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20명 정도, 한 2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그 사회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끌어가지고 싸우죠 서로. 그걸 보통은 이제 그건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크게 봐서 양쪽으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한다고 치면 요 소수의 힘 관계로 결국 결판이 나는 거거든. 다른 데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요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한다고 하면 이 동쪽으로 가자는 사람은 또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거 한 10명, 그 10명 중에 5명을 잡으면 그 10명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지도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도 그룹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뭐 돈이나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정보 소통 통로가 다양화되어 있어서, 특히 뭐 SNS도 그렇고 정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조중동 안 보면 아무것도 몰라고 조중동이 하는 것이 진실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상관없이 이거 SNS로 얼마든지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전달할 루트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나 역할이 되게 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100명 중에 100분의 1의 역할이 아니라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20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이 따라서.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겠죠. 우리가 유인물 얘기 자주 하는데, 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완벽한 정부 통제 속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뭐냐면 그 대자보 붙이기, 찌라시 뿌리기, 이걸로 알려준 거예요. 그거 막 밤새도록 철필 긁어가지고, 옛날에는 인쇄도 안 됐거든. 그거 막 등살기 밀어가지고 한 200~300장 만들어서 겨우 막 눈 피해가지고 뭐 나무에 올라가 뿌리거나 어디 건물 옥상에 막 몰래 철문 뜯고 올라가서 휙 뿌리면은 그 정보과에서 다 지워가 버려요. 쫓아다니면서. 온데 경찰이 배치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 10대 장, 이게 대중들, 국민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이걸 보고 동네 소문내고 또 하고 쌓여서 결국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그게 소위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었죠. 대한민국 사회가 직선제하고, 직선제 안에 국민이 한 표 쥐고,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로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땅이 발전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내가 트위터 팔로우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계속 늘려가지고 막 좋은 관계 유지하고 막 이쁜 책 꽃 보여주고 막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이건 한번 봐라 그러고 띡 한번 누르면 수천 장 유인물 뿌리는 효과가 너무 심하다. 보도는 안 보면 다음이요. 유인물과 똑같이 유인물도 길에 날아가면 그만이, 쓰레기통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SNS, 뭐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열심히 관리하고 평소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내가 한번 눌러줄 거 아니야. 사람이 안 눌러준다니까. 그거 어디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계에서 계속 팔로우도 늘리고 친구도 늘리고 쭉 하고 있다가 뭐 카카오 스토리, 뭐 밴드 이런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가 관계한 사람이 한 5년 투자하면 10,000명은 안 되겠어. 사실 한 5년만 하면 10만 명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구 지지하라 하지 말고, 지지하라 한다고 지지합니까? 정보를 줘야 됩니다. 정보를. 이렇습니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 안 해서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안 하는데 투표합시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글 써져 있는 거 줘 그냥. 내가 봤는데 재밌더래야 이러고 재밌는 그림. 이러면 뭐냐고 자꾸 해. 이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몇 명이 바뀌었다. 그래, 아, 이런 게 있었어? 오늘 친구한테 보내. 이런 거 10만 명씩 하는 사람이 10,00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을 덮을 수 있어요. 1,000명만 되면 얼마요? 한 번 딱 누르면 1,000만 장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2010년에. 그죠? 유 기자님 아시죠? 유 기자님 글 쓰면 내가 이 트위터하고 이러면 확 조회수 올라가지? 보잖아. 예? 그렇죠. 지난주에 그 뭐야 그리스 그러니까. 기사 쓴 게 오마이뉴스 최다 공유 페이스북에서. 그랬어요? 몇 개, 몇선 했어요? 11,000. 그래, 저 11,000이면 페이스북에 친구가 평균 500명만 잡으면은 저기 500만 명한테 노출됐다는 거예요, 저게. 저기 경상도 쪽에서 아는 사람이 막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내 페이스북은 그 만 몇 개인가 공유됐어요. 내 페이스북으로. 근데 그 KBS 기사가 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할 역할이 정말로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막 많이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내가 친구 하나 만드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한 명 해주면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거만 하는 거야. 지금부터 해보세요. 이 5명은 뭐야,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진짜 해보세요. 왜 한이 이렇게 되냐. 한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 한이 지지해라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이런 거 일단 봐라, 이러라니까. 왜냐면 뭐라고 요구를 하면 반발하거든. 네, 주고 스스로 판단하기만 해주면 진짜 많이 바뀝니다. 우리 교수님? 네. 한의사님? 선배? 선배 한의사? 이거 하시려면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맨투맨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해야 돼. 세상은 이제 앞으로 이걸로 바뀝니다. 누가 신문을 봐, 이걸로 전부 이러고 있지. 이거 하다가 신문 보다가 틱 하면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다 바뀝니다. 또 모르지. 나중에 이걸로 갈지는 몰라니까. 이렇게 갈지 모르지. 여하튼 이걸로 가. 수고했습니다.